육군 제15보 병사단 면회실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서먹했다. 주말을 맞아 귀한 아들, 연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가족들의 얼굴에는 분명 반가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군사, 시설 특유의 엄격함과 차가운 페인트 냄새,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자판기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공간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그 부자연스러운 정적을 깨부순 것은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 섞인 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김, 이병. 내가 군화 발등에 광이 나도록 닦으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게 사람 눈에 광으로 보이나? 어디 시골 흙탕물에 한번 뒹굴고 온 꼴이 아니고서야. 목소리의 주인은 행정장교인 박소진 대위였다. 그녀는 갓 20살을 넘긴 듯한 어린 병사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그의 군화를 구둣발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어린 병사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곁에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달려왔을 법한 노부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아들의 어깨를 감싸주지도 그렇다고 젊은 여장교에게 항의하지도 못한 채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었다. 면회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 역시 그 광경에 시선을 던졌다가 이내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렸다. 누구도 저 오만하고 서슬 퍼런 장교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창가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한 여인만이 무심한 듯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혜. 30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 특별할 것 없는 단화 차림은 군부대 면회실의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따뜻한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든 채 시선을 멀리 위병소 너머의 산등성이에 두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는 실상 면회실 내부의 모든 움직임과 소리, 공기의 흐름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박소진 대위의 고성은 계속되었다. 내 부모님이 면회 와서 이딴 꼴을 보시니 좋으냐 부대 망신은 네가 다 시키는구나. 당장 돌아가서 군화 다시 닦아와. 오늘 면회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아라. 병사의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지만 박대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군기 확립이라는 명분은 한 달 만에 아들을 만난 늙은 부모의 애틋한 마음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그녀는 그 권력을 휘두르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이지혜는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분노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냉철한 분석에 가까웠다. 부적절한 리더십, 통제되지 않는 감정,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행태. 그녀의 뇌리는 수없이 겪었던 훈련 상황과 실제 작전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지휘관들의 모습을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박소진 대위는 그중 최악의 표본에 속했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미숙하기 짝이 없는 장교. 잠시 후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무리의 병사들이 들어왔다. 그들 속에 앳된 얼굴의 청년 김민준 이병이 있었다. 그는 지혜의 하나뿐인 조카였다. 민준은 두리번거리며 이모를 찾았고 이내 창가에 앉은 지혜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모 멀리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힘들었을 텐데. 민주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혜는 조카의 눈 밑에 드리워진 검은 그늘과 살짝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다. 우리 민준이 훈련이 힘든가 보구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지혜는 따뜻하게 웃으며 조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민준의 긴장된 어깨가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군 생활이 단순히 고된 훈련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신호였다. 지혜는 더 묻지 않고 준비해온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간 만든 김밥까지. 민준은 음식을 보고 잠시 눈을 빛냈지만 이내 주위를 살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모, 이렇게 많이 싸우면 어떡해요? 여기 음식물 반입 규정 까다로운데. 민준의 말에는 고마움보다 걱정이 앞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까 전부터 소란을 피우고 있는 박소진 대위에게 향해 있었다. 저 장교에게 트집 잡힐 만한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느껴졌다. 지혜는 그런 조카의 마음을 읽었지만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모가 다 알아보고 허락 받고 가져온 거야. 어서 먹어. 식으면 맛없어.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주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고 수저를 들었다. 허겁지겁 갈비찜을 입에 넣는 조카의 모습을 보며 지혜는 마음이 아팠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유롭게 웃던 조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한 명의 부품처럼 달아가고 있는 어린 청춘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녀는 조카의 군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토록 영혼까지 갉아먹는 환경일 줄은 몰랐다. 특히 저 박소진이라는 대위의 존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일 것이라는 심증이 굳어졌다. 이지혜는 대화를 시작했다. 부대 생활은 할만해, 선임들은 잘해주고 그녀는 일부러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다. 민주는 입안 가득 음식을 넣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다들 잘 챙겨주시고 훈련도 재미있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에는 어떠한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외부인, 특히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병사들의 판에 밝힌 모범 답안일 뿐이었다. 지혜는 조카의 거짓말을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래, 다행이네. 아까 저기 있던 장교분은 직책이 뭐야 자주 보니. 그 질문에 민주는 수저를 쥔 채 순간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경계심을 지혜는 똑똑히 보았다. 아, 박소진 대위님이요. 행정장교신데 그냥 군기가 좀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는 엄격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뉘앙스는 가혹하다에 가까웠다.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근데 이모는 회사 괜찮아요. 휴가 내고 오신 거예요. 지혜는 조카의 의도를 알아채고 순순히 화제를 바꿔주었다. 더 이상 캐물었다가는 조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지혜가 다니는 평범한 무역회사 이야기나 서울의 변해가는 풍경 같은 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다. 지혜는 조카가 잠시나마 군대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길 바랐다. 민준 역시 이모가 만들어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굳었던 표정이 풀리고 있었다. 그가 오랜만에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소진 대위가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훑어보았다.
마치 밀수품을 검사하는 세관원 같은 오만한 태도였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경직된 자세로 섰다. 충성 이병 김민준, 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박태위는 민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면회객께서는 외부 음식물 반입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셨나 보군요. 여기가 어디 민간 식당인 줄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이 서 있었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전에 부대 담당자와 통화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막힘없는 대답에 박대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자신이 예상했던 당황하며 변명하는 아줌마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왔다. 허가, 누구 마음대로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까? 면회실 관리 책임자는 바로 나, 박대위입니다. 당장 그 음식들 치우지 않으면 규정 위반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트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의 콧대를 꺾어놓기 위해 일부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이쪽으로 쏠렸다. 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죄송합니다. 당장 치우겠습니다. 그가 허둥지둥 음식을 주워 담으려 하자 지혜가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다. 민준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다시 박대위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이전에는 없던 차가운 기운이 서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대위님, 규정을 따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개인의 감정을 배설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방문객을 겁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부적절이라는 단어에 박소진 대위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민간인 아줌마가 군 장교인 자신에게 부적절이라는 단어를 쓰며 훈계하려 들다니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소리쳤다.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아줌마가 군대에 대해 뭘 안다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군대를 우습게 아니까? 병사들 군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녀의 고함 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상황은 단순히 음식물 반입 문제를 넘어 군과 민간인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고 있었다. 박소진 대위는 이 상황을 완전히 즐기고 있는 듯했다. 자신의 권력 앞에 겁을 먹고 쩔쩔매는 병사와 그의 가족을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위험을 모든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지혜라는 여자가 곧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지혜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박대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대를 우습게 보는 것이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옆에 놓아두었던 작은 핸드백으로 천천히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 박소진 대위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여자의 눈빛이 방금 전과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박소진 대위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혜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다.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한마디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긴 당신 같은 민간인이 함부로 나댈 곳이 아니야. 분수를 좀 아시지.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민주는 거의 울상이 되어 이모에게 속삭였다. 이모, 그냥 우리가 참아요. 저분한테 잘못 보이면 저만 힘들어져요. 그의 눈에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조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소진 대위가 사라진 사무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평온하던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조카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가 정한 한계선이 명백하게 침범당했다. 이지혜가 자리에서 일어선 동작은 물 흐르듯 유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굳건했다. 그녀를 지켜보던 조카 김민주는 이모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몰라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을까 망설였다. 그는 이모가 저 무서운 박대위에게 맞서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는 사무실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면회실 한쪽에 있는 정수기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목이 말라 물을 한 잔 마시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행동에 박소진 대위의 추종자 역할을 하던 행정반 소속 상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혜가 그 어떤 적대적인 행동도 보이지 않았기에 그는 굳이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지혜는 정수기에서 찬물을 한 잔 따라 천천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들끓기 시작하던 분노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듯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특히 이곳에는 수많은 눈과 귀가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혜의 등 뒤에서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지혜가 돌아본 곳에는 한 아주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녀의 아들인 이병 계급장을 단 병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다. 바닥에는 유리컵의 파편과 쏟아진 물이 흥건했다.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줄 음료를 따르다가 긴장한 탓에 손을 떨다 컵을 놓친 모양이었다. 이 작은 소라는 박소진 대위에게 새로운 먹잇감을 던져준 것과 같았다. 사무실로 거의 다 들어갔던 그녀는 귀신같이 소리를 듣고 획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먹이를 발견한 매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성큼성큼 사고가 난 곳으로 다가와 넘어진 아주머니나 놀란 병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바닥을 보며 혀를 찼다. 이것 보십시오. 면회객들 수준이 정말 이 모양이니 여기가 무슨 시장판인 줄 아십니까? 군사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다니. 병사는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제가 당장 치우겠습니다. 그의 옆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 어머니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장교님, 제가 부주의해서. 노부부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소진 대위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병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그쳤다. 치워, 당연히 치워야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넌 오늘 면회 종료다. 그리고 기물 파손에 대한 경위서도 작성해야 할 거야. 아들의 면회가 끝났다는 말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장교님, 제발. 저희가 멀리서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인데. 그녀가 애원했지만 박 대위는 코웃음 쳤다. 그건 그쪽 사정이고 규율은 규율입니다. 어머님이 아들 앞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노부부의 가슴에 밝혔다. 아들 역시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군인 신분으로 어머니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바로 그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대위님, 그만하시지요. 목소리의 주인은 어느새 그들 곁으로 다가온 이지혜였다. 그녀의 손에는 근처에 있던 청소 도구함에서 꺼낸 대걸레와 쓰레받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바닥에 유리 조각을 쓸어 담으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군기 문란이나 기물 파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바닥은 제가 치울 테니 두 분은 계속 면회를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박소진 대위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까 자신에게 훈계하려 들던 바로 그 아줌마였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지혜의 손에 들린 대걸레를 발로 툭 차며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가 당신네 집 안방인 줄 알아. 안방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다만 군 장교로서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혜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대답했다. 그녀는 박대위의 발길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병사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위님이야말로 상식 밖의 권력 남용으로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면회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그 순간 박소진 대위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이제 이지혜라는 개인을 향해 모든 분노와 경멸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권력, 남용, 명예, 실추,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따위 단어를 함부로 짓거려 당신처럼 편하게 집에서 드라마나 보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들이 뭘 알아. 그녀는 이지혜의 행색을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손가락질했다. 그 싸구려 니트의 청바지 꼴을 좀 봐. 사회에서 별 볼 일 없으니까. 군대에 와서 장교한테라도 대들어보며 뭐라도 되는 것 같나. 그녀의 말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경악의 눈으로 박 대위를 쳐다보았다. 장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사였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녀를 말리지 못했다.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민주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이모와 박대위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지혜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눈에는 상처나 분노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상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듯한 냉정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황, 통제, 능력, 상실, 감정적 대응, 인신공격을 통한 자기 권위 확보 시도, 전형적인 히스테리 반응. 그녀의 머릿속은 눈앞의 인물이 아닌 하나의 케이스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처럼 냉철하게 움직였다.
박소진 대위는 지혜의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오해했다. 그녀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왜 말이 안 나와 하기야. 당신 같은 아줌마들이 뭘 알겠어.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그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턱이 없지. 당신들은 그저 세금 몇 푼 내는 걸로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착각하며 살자나. 그녀는 자신을 순국 선열이라도 되는 듯이 포장하며 이지혜를 철없는 민간인으로 매도했다. 그녀의 독서를 듣고 있던 지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명예. 저 여자의 입에서 군인의 명예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다. 진정한 명예는 군복이나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름 모를 고지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 전우들의 넋.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 철책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눈물. 그것이 바로 군인의 명예였다. 이지혜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을 치울 생각이 없어 보였다. 대신 박소진 대위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박소진 대위. 그녀가 처음으로 상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서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군인의 명예에 대해 말했나. 당신은 그 명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박소진 대위의 영린을 그대로 건드렸다. 뭐라고. 이 미친 여자가 정말 보자 하니까. 네가 뭔데 내 자격을 운운해. 박소진은 거의 발악하듯이 소리쳤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지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 기세였다. 면회실의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으로 가득 찼다. 행정반 상병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둘 사이를 막아서려 했지만 박 대위의 기세에 눌려 어설프게 서 있을 뿐이었다. 이지혜는 그 광경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연민에 가까운 미소였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어리광을 보는 어른의 표정.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아챈 박소진 대위는 더욱 길길이 날뛰었다. 지금 날 비웃었어. 이 여자가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당장 헌병 불러 이 여자. 군사시설 내 소란 및 장교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해.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다. 헌병은커녕 그 누구도 그녀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미 정상적인 통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소진 대위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해졌고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소리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었다. 이지혜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 모습에 민준이 기겁하며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모,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일이 더 커지면 이모만 불리해져요. 조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민간인이 군부대 안에서 장교와 시비가 붙어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지혜는 그런 조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 민준아, 이건 신고가 아니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이건 보고란다. 보고라는 지극히 군대적인 용어에 민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 말의 의미를 채 이해하기도 전에 지혜의 손가락은 이미 익숙하게 화면을 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꿀 시간이었다. 이지혜가 핸드폰을 꺼내든 순간 면회실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팽팽하게 압축되었다. 박소진 대위는 저 여자가 정말로 어딘가에 신고를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국방부 민원실이든 언론사든 어디든 상관없었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군부대 내에서 장교에게 행패를 부린 민간인으로 기록을 남겨 저 오만한 여자의 인생에 빨간 줄을 그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지혜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지혜의 행동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 대신 액정을 한번 터치해 화면을 끈 뒤 핸드폰을 조용히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고요한 행동은 박소진 대위의 광기, 어린 외침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은 무시였고 경멸이었다. 네가 아무리 소리쳐봤자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지독히도 오만한 메시지였다. 박 대위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이 여자가 정말 끝까지 박 대위는 이가 갈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이제 저 여자를 단순히 제압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짓밟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악의에 찬 시선이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김민준 이병에게로 향했다. 저 여자의 약점은 바로 저 볼품없는 조카 녀석이었다. 그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명령했다. 행정반 상병. 그녀의 부름에 어정쩡하게 서 있던 상병이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다. 상병 김철수. 박 대위는 그를 쏘아붙이듯 말했다. 똑똑히 듣고 기록하도록. 금일부로 김민준 이병의 면회를 즉각 중단한다. 사유는 보호자의 부대 내 소란 행위 및 통제 불응. 또한 김 이병은 금일 면회 종료 후 부대 복귀 즉시 나를 찾아오도록 보호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면회 중단은 물론 있지도 않은 보호자 관리 소홀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따로 군기 교육을 시키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멀리서 찾아온 이모가 이런 수모를 겪고 소중한 면회 시간마저 빼앗겼다는 죄책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박 대위에게 달려들며 애원했다. 대위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모는 그냥 보내주십시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눈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의 절박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박소진 대위에게는 그 모습이 더 큰 쾌감을 줄 뿐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밀치며 경멸적으로 말했다.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넌 그냥 내 이모처럼 분수도 모르고 멍청한 죄밖에 없어. 그리고 어디서 감히 장교 몸에 손을 대려 해. 그녀의 거친 손길에 민준이 뒤로 주춤하며 물러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겁에 질린 조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이자 더 이상 상처받게 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보호의 의지였다. 그녀는 조카의 등을 토닥이며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준아,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소진 대위는 지혜의 그 보호적인 행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감히 자신의 먹잇감을 가로채려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이성을 잃고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어딜 만져 그녀는 날카롭게 외치며 조카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이지혜의 손등을 강하게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순간 멈췄다. 사람들의 숨소리, 웅성거리던 소리, 심지어 창밖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까지도. 시간은 그 순간을 중심으로 영원처럼 늘어나는 듯했다. 이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박 대위의 손에 맞고 빨갛게 달아오른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피부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자국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그 자국은 단순한 물리적 충격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호해야 할 가족을, 그리고 그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의 명예를 더럽힌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녀의 내부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수십 년간 혹독한 훈련과 실전을 통해 다져온 강철 같던 통제력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틈으로 어둡고 차가운 분노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적과 맞서왔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인질의 목에 칼이 겨눠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안전한 후방의 면회실에서 군복을 입은 저 오만한 여자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살이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박소진 대위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과감한 행동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지혜의 반응이 없는 것을 공포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승리자의 여유를 부렸다. 왜?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좀 들어 민간인이 함부로 군인 몸에 손대는 거 아니야. 특히 당신처럼 더러운 손은 더더욱. 그녀는 경멸을 가득 담아 말하며 자신의 손을 옷에 툭툭 터는 신용까지 했다. 그것이 마지막 방아쇠였다. 이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완벽한 무표정.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달랐다. 이전까지의 평온함과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도 차갑고 심해보다도 깊은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박소진 대위는 자기도 모르게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이지혜의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실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질문에 박소진 대위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 여자의 기세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애써 허세를 부리며 되받아쳤다. 뭐라고 했냐니 귀까지 먹었어. 더러운 손으로 군인 만지지 말라고. 이지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 대위를 지나쳐 아까 자신이 물을 마셨던 정수기 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녀가 또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정수기 옆에 빛이 든 종이컵을 하나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박 대위에게로 돌아왔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공포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박소진 대위의 바로 앞에 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박 대위는 자신보다 키가 작은 지혜를 내려다보며 위압적으로 보이려 했었다. 뭘 또 하려고?
이제 와서 물이라도 떠다 바치면서 싹싹 빌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녀가 비웃음을 날리는 순간 지혜의 손이 움직였다. 그녀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박대위의 입에 그대로 구겨 넣었다. 옥 박대위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마른 종이컵이 그녀의 입안을 가득 채우며 숨을 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컵을 뱉어내려 했지만 지혜의 손이 무서운 힘으로 그녀의 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박대위는 버둥거리며 지혜를 뿌리치려 했지만 가냘퍼 보이던 지혜의 팔은 마치 강철 바이스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눈이 공포와 충격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이지혜는 조카의 어깨를 때렸던 박대위의 오른팔을 다른 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는 그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다. 악박대위의 입에서 종이컵에 막힌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면회실의 그 누구도, 심지어 김민준조차도 이모가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분노의 찬 난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된 자의 완벽한 제압 기술이었다. 그녀는 박대위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가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렸어. 그리고 내 더러운 입으로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녀는 박대위의 팔을 조금 더 강하게 꺾었다. 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금부터 넌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박대위의 몸을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박대위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몸을 떨며 컥컥거릴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면회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면회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박소진 대위. 공포와 경악으로 굳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지혜. 그녀는 방금 한 명의 장교를 제압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찬 것처럼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눈앞의 광경이 느린 비디오처럼 흘러가는 동안 지혜의 의식은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박소진 대위의 비명은 어느새 혹한기 훈련 중 살을 내는 칼바람 소리로 변해 있었다. 강원도 평창의 황병산. 해발 400m가 넘는 혹독한 설산.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그녀는 완전 군장 상태로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보내며 가상의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감각은 무뎌지고 몸은 얼어붙어 통나무처럼 뻣뻣해졌지만 오직 정신만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때 교관이었던 독사 원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지혜 중사,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나? 앳된 티를 갓벗은 그녀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독사 원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공포다. 그 감정들에게 지배당하는 순간,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마라. 내 심장은 얼음보다 차갑고 내 머리는 컴퓨터보다 냉철해야 한다. 그것이 특전사로서 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훈련장의 사방에서 공포탄이 불을 뿜었다. 실제 전장처럼 귀를 찢는 총성과 섬광이 사방을 뒤덮었다. 함께 훈련받던 동기들 중 몇몇은 본능적으로 엎드리거나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지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외부의 소음이 거세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오히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그렇게 배웠다. 분노는 힘이 될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뼈에 새겼다. 다시 현재 면회실. 박소진 대위가 고통 속에서도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 내년. 뭔데 당장 날 놓지 못해.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넌 이제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지혜를 과거의 또 다른 기억으로 이끌었다. 중동의 어느 분쟁 지역. 테러리스트들에게 억류된 인질 구출 작전이었다. 좁고 어두운 창고 안. 인질의 목에 칼을 댄 테러리스트가 똑같이 소리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릴 거다. 그 순간 지혜의 눈에 비친 것은 광기에 찬 테러리스트의 눈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의 각도,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어깨, 그리고 공포에 질린 인질의 목에 드러난 경동맥의 위치.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저격수의 저격 각도, 진입조의 동선, 그리고 자신이 발사해야 할 단 한 발의 총알이 날아갈 궤적. 그곳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오직 상황 분석과 해결책, 그리고 실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작전은 성공했다. 그녀의 총알은 정확히 테러리스트의 미간을 관통했고 인질은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고 구출되었다. 작전이 끝난 후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채 귀환하는 헬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의 이름 모를 사막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결국은 한 끗 차이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총구나 칼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냉철한 판단력과 의지라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박소진 대위는 어떠한가? 그녀는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군인 정신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철저히 자신의 감정과 사리사욕에 기반하고 있었다. 부하를 존중하지 않고 민간인을 멸시하며 자신이 가진 작은 권력을 휘두르는 데에만 급급했다. 그녀는 지혜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군인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존재였다. 지혜는 박 대위의 자세와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분석했다. 그녀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동정표를 얻어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얕은 속셈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방어 자세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훈련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장교. 지혜는 박대위를 제압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 통증은 오히려 그녀의 머리를 더 맑게 만들어 주었다. 이 손은 수만 번의 격파 훈련으로 단련되었고 무거운 총기를 들고 밤새도록 행군했으며 추위 속에서 언 손을 불어가며 동료의 상처를 감쌌던 손이다. 이 손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손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손으로 같은 군복을 입은 자를 제압해야만 했다. 지혜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이모. 괜찮아요.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지혜는 길고 긴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공포와 걱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미안함으로 뒤범벅된 어린 얼굴. 저 얼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아이 같은 수많은 청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조카에게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괜찮아. 이모는 아주 괜찮아. 그녀의 그 미소는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게 보였다. 저 여자, 미친 게 아닐까. 장교를 폭행하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웃을 수 있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지혜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가 어떤 결심을 굳히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모욕이나 조카에 대한 부당한 처사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군의 기강과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몸 전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었다. 이지혜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소진 대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는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하게 암호화된 통신 앱을 열고 단축 다이얼 목록에서 하나의 이름을 길게 눌렀다. 화면에는 독수리 1호라는 콜사인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고 또한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단 한 사람. 대한민국 국군 최정예 특수부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이제 곧 이 작은 면회실에 진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이지혜의 손가락이 독수리 1호라는 비범한 호출명 위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이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말로 이 일을 벌여야 하는가? 이 젊은 장교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야 하는가? 그녀는 수많은 작전에서 적의 생사를 결정해야 했지만 지금처럼 같은 군복을 입은 동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무게로 다가왔다. 그녀에게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남은 자비심의 불씨를 꺼뜨린 것은 바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소진 대위 자신이었다. 그녀는 팔의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여전히 도끼 서린 눈으로 지혜를 노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지혜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고 상황을 완전히 오판했다. 기껏해야 경찰이나 국방부 민원실 같은 곳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려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이다. 그녀는 오히려 이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크크. 그래. 전화해. 어디든 좋으니까 실컷 전화해봐. 그녀는 부러진 자존심을 감추기 위해 더욱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넌 현역 장교를 폭행했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군법 위반이야. 네가 아는 모든 끈을 동원해도 넌 감옥행이야. 이 미친 여자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반성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는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배경에 대한 어설픈 과시까지 덧붙였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육군 본부 법무실에 계셔. 내년 따위는 그냥 손가락 하나로 뭉개버릴 수 있단 말이다. 그것은 유치하고도 절망적인 허세였다. 하지만 그 말은 이지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제 명확히 깨달았다. 박소진이라는 이 인간은 반성의 기회 자체를 가질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군이라는 조직을 좀먹는 악성 종양이며 지금 당장 뿌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지혜의 눈빛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독수리 1호의 호출명을 강하게 눌렀다. 일반적인 통화 연결음이 아니었다. 삐삐빅 하는 몇 단계의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기계음이 짧게 들렸다. 그 소리는 면회실의 민간인들에게는 의미 없는 소음이었지만 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지독히도 불길한 소리였다. 잠시 후 수화기 저편에서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혜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녀의 자세와 목소리는 순식간에 평범한 민간인에서 일선 지휘관에게 작전 상황을 보고하는 최정예 군인으로 완벽하게 전환되었다. 단결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지혜 중령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중령이라는 계급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조카 김민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늘 다정하고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던 이모가 저 서슬 퍼런 대위보다 훨씬 높은 중령이라고. 면회실의 다른 사람들 역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중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대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소진 대위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모 중령하 어디서 약을 팔아 네가 중령이면 나는 별이다. 이 사기꾼아. 그녀는 지혜가 궁지에 몰리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녀의 조롱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집중력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향해 있었다. 네. 사령관님. 현재 위치. 육군 제15보병사단 면회실입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상황 보고 드립니다. 부대 내 기강 해이 및 장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박소진 대위가 자신에게 저질렀던 개인적인 모욕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 서열의 최상층에 있는 사령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을 것이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가장 아끼는 부하인 피닉스가 직접 전화를 걸어 기강 회의를 보고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다. 잠시 후 사령관의 지시가 떨어졌다. 이지혜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지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해당 인원의 신원은 박소진 대위. 병관은 보급입니다. 부친이 육군본부 법무실에 근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과도 같은 정보를 덧붙였다. 그것은 사령관에게 이 문제의 처리에 어떠한 외부 압력도 용납하지 마라. 달라는 무언의 요청이었다. 네, 대기하겠습니다. 단결. 짧은 통화를 마친 이지혜는 핸드폰을 내렸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강은 건넜다. 그녀가 할 일은 이제 폭풍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통화를 마치는 순간 면회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 그녀를 미친 여자 혹은 사기꾼으로 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경외와 공포 그리고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박소진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사령관이라는 단어,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라는 명칭, 무엇보다도 전화를 받는 지혜의 자세와 말투. 그것들은
결코 연기라고 치부할 수 없는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다. 설마 진짜란 말인가? 저 여자가 정말 중령이라고, 그것도 특전사. 박소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대위가 중령에게, 그것도 일반 보병 부대 장교가 최정예 특전사령부 소속의 영광급 장교에게. 그녀는 상관 모욕, 폭행, 월권 행위 등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목들을 떠올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이름도 이제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지혜는 그런 그녀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조카에게로 다가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다 끝났어. 민준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다정한 이모로 돌아와 있었다. 그 모습은 방금 전 사령관에게 냉철하게 보고하던 군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렇게 1분, 2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 있었다. 박소진 대위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출입문 쪽을 쳐다보았다. 제발 아무도 오지 않기를. 이 모든 것이 저 여자의 허풍이기를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어쩌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면회실 바깥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환청인가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다. 위잉. 그것은 일반 차량의 소음과는 차원이 다른 육중한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다. 헬리콥터 소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헬기가 마치 거대한 말벌떼처럼 이쪽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온 부대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졌다. 동시에 면회실 구석에 있던 행정반 상병의 무전기에서 귀를 찢을 듯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초소, 여긴 종합상황실. 지금 즉시 위병소 개방하고 차량 통제 실시에 국방부 직할부대 차량 행렬이 부대로 진입 중이다. 반복한다. 이건 훈련 상황이 아니다. 상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무전기를 붙잡고 얼어붙었다. 박소진 대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로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헬리콥터의 굉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력의 발소리와도 같았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평화롭던 주말의 면회소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돛담배, 신세가 되었다. 창밖으로 다급하게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상적인 훈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위기 상황에서나 나타나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모두 실내로 대피 반복한다. 모든 인원 즉시 실내로 대피 확성기를 든 장교의 고함 소리가 헬기 소리를 뚫고 간신히 들려왔다. 면회왔던 가족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구석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혹시 북한군이 쳐들어온 건가 하는 원초적인 공포가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 사이에 있는 저 평범해 보이는 한 여자 때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지혜만이 유일하게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창밖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하늘에서 선회하며 하강 지점을 찾고 있는 검은색 헬리콥터 UH-60 블랙호크 수송 헬기 2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헬기들은 일반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국방부 직할. 오직 VVIP급 인사의 이동이나 특수작전 투입 시에만 움직이는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지휘 통제실이었다. 저것들이 저렇게 요란하게 날아왔다는 것은 사령관이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잠시 후 헬기의 하강풍이 면회실 창문을 거세게 흔들었다. 먼지와 마른 나무잎들이 회오리치며 시야를 가렸다. 그와 동시에 위병소 방향에서부터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연달아 들려왔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와 군용 지휘 차량들이 마치 경주라도 하듯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 면회실 건물 앞에 급정거했다. 차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잘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군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전투복 어깨에는 일반 사단 마크가 아닌 번개와 칼이 교차하는 특수전 사령부의 휘장과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의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들 중 가장 먼저 차에서 내린 것은 별 2개. 육군 소장의 계급장을 단 중년의 장성이었다. 그는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지혜와는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직속상관이자 존경하는 선배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주변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장 면회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를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인 준장과 여러 명의 헌병, 그리고 법무관들이 따랐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면회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실내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특히 그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바로 행정반 김철수 상병이었다. 그는 TV에서나 보던 하늘 같은 장군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거의 혼절할 지경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목이 터져라 외쳤다. 충성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외침에 면회실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반사적으로 일어나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부사령관은 그들의 경례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지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지혜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과 조금 흐트러진 옷차림을 잠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혜 중령, 늦어서 미안하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는 이 모든 상황을 종결짓는 선언과도 같았다. 중령. 그것도 특전사 부사령관이 직접 확인해준 계급. 이제 그 누구도 이지혜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특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소진 대위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동공은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이지혜는 부사령관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괜찮습니다. 장군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직장 상사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담담했다. 그녀의 그 평온한 태도는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압도적으로 만들었다. 부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인 뒤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소진 대위에게 닿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그는 박 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뒤따라온 합동조사단장에게 명령했다. 저자부터 처리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체격의 헌병 2명이 박소진 대위에게 다가가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박 대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헌병들은 그녀의 어깨에서 대위 계급장을, 가슴에서 명찰을 거칠게 떼어냈다. 군인에게 있어 계급장과 명찰을 떼이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최대의 수치였다. 안 돼.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조사단장인 준장이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소진 대위, 당신을 상관, 모욕 및 폭행, 직권 남용,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영화에서나 듣던 미란다 원칙이었다.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그것도 일개 대위에게 장군이 직접 체포를 고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박소진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놔.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헌병 중 한 명이 인정사정 없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군복을 입은 채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면회실 밖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끌려나간 문 밖에서는 수많은 동료 장병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부리던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박소진 대위가 끌려나간 후 면회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하늘을 뒤흔들던 헬리콥터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거대한 권력의 잔향은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아 사람들의 숨통을 짓눌렀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주말의 소란이 벌어지던 공간은 이제 국방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자리한 엄중한 사건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가족들은 여전히 구석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볼 뿐 감히 움직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특전사 부사령관이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지혜를 향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면목이 없군. 이중령. 자네 같은 국군의 영웅이 그것도 귀한 휴가를 내어 가족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이건 단순히 저 철없는 대위 하나의 문제가 아닐세. 우리 군 전체의 수치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군의 기강, 해이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묻어 있었다. 이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다만 저런 인물이 장교 계급장을 달고 병사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분노보다는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배 군인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그릇의 크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이 부대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제15보병 사단장
계급은 준장이었다. 그는 보고를 받고 미친 듯이 달려왔는지 전투복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상급자인 부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단장에게 벼락같이 경례를 붙인 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거의 죄인처럼 서 있었다. 자신의 부대에서, 그것도 민간인이 있는 곳에서 국방부가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 터졌으니 그의 심정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 부하의 잘못이며 제가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단장은 거의 절규하듯이 외쳤다. 그는 부사령관의 눈치를 살피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이지혜에게도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중령님, 제가 부하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비굴할 정도의 사과는 군대 내에서 계급과 서열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지혜는 그의 사과를 묵묵히 받았다. 그녀는 이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였다. 사단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전체를 샅샅이 점검하고 골마 터진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다시는 제 조카와 같은 젊은 병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국방부 합동조 사단장이 나섰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면회실 전체를 훑어보며 자신의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다. 면회실 내외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전원의 신원을 파악해서 진술을 받도록, 특히 피해 병사들과 그 가족들의 진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심리안정요원을 동석시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그의 지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했다. 조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보존하고 겁에 질린 가족들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가족들도 국방부 직속이라는 명칭과 자신들을 보호해 주려는 조사관들의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아까 박소진 대위에게 군화 탓으로 구박받던 병사의 노부모와 컵을 깨뜨리고 수모를 당했던 아주머니는 조사관의 손을 붙잡고 그동안 아들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정의가 마침내 도착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서 이지혜의 조카 김민주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의 대상이 허무하게 끌려나가고 TV에서나 보던 장군들이 이모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이모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늘 다정하고 때로는 약해 보이기까지 했던 이모의 모습 뒤에 이토록 엄청난 힘과 카리스마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때 특전사 부사령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거대한 장군의 위엄을 잠시 내려놓고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김민준 이병인가? 이지혜 중령의 하나뿐인 조카라고 들었네. 민준은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부사령관은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자네 이모는 말이야. 이 나라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군인 중 한 사람이야.
자네 같은 조카가 있다는 걸 아주 자랑스러워 하더군.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조사관들에게 자네가 보고 듣고 겪었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내가 약속하지. 자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걸세. 장군의 따뜻한 격려에 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군 입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윗사람으로부터의 보호와 인정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 모습에 이지혜와 부사령관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건 현장은 이제 합동조사단의 통제하에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이지혜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부사령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장군님, 뒷일은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조카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사령관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이중령, 오늘 자네는 임무 수행 중이 아니야. 조카를 보러 온 이모일 뿐이지. 저기 사단장. 부사령관의 부름에 사단장이 빛의 속도로 달려왔다. 네. 장군님, 이중령과 조카가 남은 면회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가장 조용하고 좋은 방으로 안내하게. 그리고 최고 수준의 식사도 대접하도록 하고. 이건 명령일세. 사단장은 즉각 허리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지혜는 잠시 사양했지만 부사령관의 단호한 배려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잠시 후 그녀와 민주는 사단장의 직접 안내를 받아 장교 식당의 가장 좋은 룸으로 자리를 옮겼다. 방금 전의 아수라장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앞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고 방 안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이모, 정말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이지혜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빨갛게 부은 자신의 손등을 닦으며 조카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럼 이제야말로 정말 괜찮아. 그 미소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의 표현이었다. 사단장 전용 식당의 VIP 룸은 바깥 세상의 소란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다.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테이블 위에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지혜와 김민준, 두 사람 중 누구도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다. 방금 전 겪었던 비현실적인 사건의 여진이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모, 정말로 중령님이세요. 그것도. 특전사 그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평생을 다정하고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던 이모. 가끔 명절 때 만나면 용돈을 쥐어주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좋은 여자친구 사귀라고 말하던 그 평범한 이모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의 고위급 간부라니. 이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조카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응, 맞단다. 미안하다. 그동안 속여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조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했던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군복을 벗었을 때만큼은 평범한 이지혜로, 너희들의 평범한 이모나 고모로 살고 싶었거든.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그녀의 설명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모, 사과하지 마세요. 그저 너무 놀라서. 그럼 이모가 가끔 해외 출장 간다고 했던 것도. 그는 말을 멈췄다. 이모가 말했던 해외 출장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목숨을 건 비밀 작전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이지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씁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민주는 방금 전 자신을 보호하며 박대위를 압도하던 이모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간결하고도 치명적인 움직임.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눈빛.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훈련과 실전 속에서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갈고 닦은 결과물일 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에 휩싸였다. 이모. 저 때문에 이모 정체까지 드러나고 괜히 큰일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이지혜의 표정이 단호하게 변했다. 민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일은 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야. 썩어 빠진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망가뜨리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만약 오늘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박소진 같은 인물은 앞으로도 계속 너와 같은 수많은 병사들을 괴롭혔을 거다. 이건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이었어. 우연히 그 역할이 이모에게 돌아왔을 뿐이란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민주는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모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자리 잡았다. 한편 같은 시각 사단장실 옆에 임시로 마련된 합동조사단 사무실에서는 다른 의미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박소진 대위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떨어진 계급장과 가슴에서 뜯겨나간 명찰은 비닐 증거물 봉투에 담겨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국방부 조사단장인 준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신문하고 있었다. 박소진 대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김민준 이병을 비롯한 소속 부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셔도하고 있어. 인정하나 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위압적이었다. 박소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힘을 믿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준장은 그녀의 속내를 꿰뚫어 본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그는 옆에 있던 법무관에게 눈짓했다. 법무관은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익숙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법무실의 박 대령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소진의 아버지였다. 그녀의 눈이 희미한 희망으로 빛났다. 박 대령님,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입니다. 따님인 박소진 대위의 비위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혹시 이 일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대령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오해입니다.
장군님,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 딸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전적으로 제 딸아이 개인의 책임일 뿐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군인으로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 긋기였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딸을 가차없이 버리는 비정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다. 전화가 끊어지고 박소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동아줄이 눈앞에서 끊어진 것이다. 그녀의 무너진 얼굴을 보며 준장이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참, 박 대령이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더군.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했으니 앞으로 다시는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그 말을 끝으로 박소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오만하고 단단하던 껍질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다시 평화로운 장교, 식당. 이지혜와 민주는 어느새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 완전히 평소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이모에게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해 이번에는 거짓없이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동기들과는 얼마나 재미있게 지내는지, 그리고 가끔 집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지혜는 묵묵히 조카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지혜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배경으로 위장 크림을 바른 여러 명의 군인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들 중 유일한 여성이 바로 젊은 시절의 이지혜였다. 이모 팀원들이야. 지금은 대부분 다른 곳에 있거나 혹은 그녀는 말을 흐렸다. 이모는 이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너와 같은 젊은 군인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안전하다고 믿는단다. 민주는 경건한 마음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사람들의 눈빛은 장난기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군인들 특유의 강인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 얇은 사진 한 장이 그 어떤 훈장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이모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비밀의 한 조각을 나눠준 것만 같았다. 그는 사진을 소중히 가슴에 품었다. 이모,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이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돌아가 봐야지.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연락해. 이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카의 눈을 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 말은 이모로서의 당부이자 인생 선배, 그리고 군 선배로서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강한 군인이 되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불의를 봤을 때 침묵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진짜 사나이가 되길 바란다. 이지의 중령이 조카의 면회를 마치고 조용히 부대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파장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제15보병사단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부대의 풍경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 일주일간의 변화를 피닉스 작전 혹은 대청소 주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존재감이었다. 그들은 사건 당일 요란하게 등장했다가
사라진 일회성 방문객이 아니었다. 사단 본부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지휘 본부 삼아 눌러앉은 그들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듯 부대 내에 수십 년간 쌓여온 비리와 부조리를 하나씩 척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누구든 불이익을 두려워 말고 제보하라는 익명 보장 신고 채널이 열리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병사들의 제보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며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박소진 대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급품을 빼돌려 외부 업자에게 팔아넘겼다는 구체적인 증언부터 특정 간부들이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 심지어는 구타 및 가혹 행위를 오랫동안 묵인하고 방조해온 다른 부대의 지휘관들에 대한 고발까지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튀어나온 추악한 진실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박소진 대위의 운명은 가장 먼저 결정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가진 보잘것없는 권력은 특수전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까지 경로하게 만든 이 사건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그녀의 죄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상관 모욕, 직권, 남용, 폭행은 물론 상습적인 보급품 횡령과 근무지 무단 이탈까지 군 검찰은 그녀에게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 즉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구형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군림하던 그녀는 이제 차가운 군사교도소의 감방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녀의 이름은 전군의 지휘관의 품위를 더럽힌 대표적인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김민준 이병과 그의 동기들은 사건 직후 최전방 수색대대의 모범적인 중대로 전출되었다. 그들이 새로이 마주한 군대는 이전에 있던 곳과는 180도 다른 세상이었다. 새로운 부대의 지휘관들과 선임들은 엄격했지만 그 엄격함 속에는 부하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훈련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누구도 인격적인 모독이나 부당한 얼차려를 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점호가 끝난 후 민주는 동기들과 함께 생활관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일주일 전에 그 사건으로 옮겨갔다. 한 동기가 감탄하며 말했다. 야, 김민준, 너네 이모님 진짜 대박 아니냐. 영화에나 나오는 분 같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사단 하나를 뒤집어 버리셨잖아. 다른 동기 역시 거들었다. 우리 부대 아저씨들 사이에서 지금 내 이모님 전설인 거 아냐. 피닉스라고 불린대. 부조리를 보면 호련히 나타나서 악당들을 불태워버리고 사라지는 전설의 새처럼 말이야. 민주는 동기들의 말에 으쓱해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모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이제 특전사 중령 이지혜의 조카라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이모의 존재는 그에게 앞으로의 군 생활을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다. 부대의 변화는 비단 병사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부대의 수뇌부 전체가 교체되었다. 이전에 무능하고 부패했던 사단장은 한직으로 좌천되었고 그 자리에는 야전에서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새로운 인물이 부임했다. 그는 부임 일성으로 병사가 행복해야 전투력도 강해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병영 문화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낮고 비위생적이던 생활관 시설이 전면 교체되었고 부실하기 짝이 없던 급식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병사들의 얼굴에 점차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모 이지의 중령이었다는 사실을 민주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한 장교 한 명을 응징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던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에게 정의는 살아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군 조직의 한 부분을 건강하게 재생시킨 것이다. 그날 밤 민주는 잠자리에 들기 전 관물대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로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이모께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모 덕분에 새로운 부대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훈련도 정말 보람찹니다. 밥도 아주 맛있고요. 이모가 오셨던 그날 이후 우리 부대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모두가 이모를 피닉스라고 부르며 전설적인 영웅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모가 제 이모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Hatz기zer. 이스텐더하 인통비프소 노테이 기브너스키.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모는 저 어딘가에서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이름 없는 영웅으로 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굳게 다짐했다. 이모, 그날 제게 해주셨던 말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강한 군인이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모의 조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진짜 사나이가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몸 조심하세요. 충성 이모의 자랑스러운 조카 김민준 올림. 파블렌.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으며 민주는 맑고 환하게 웃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고 그 자리에는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희망과 용기가 가득 차올랐다. 이지혜라는 한 사람이 일으킨 선한 파동은 그렇게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르게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날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의 색이 변하듯 제15보병 사단에도 완전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 자리를 잡았다. 김민주는 이제 더 이상 어리바리하고 겁에 질려있던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어느덧 일병 계급장을 달고 최전방 수색대대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해 있었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 그의 몸은 단단해졌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어느 화창한 오후 중대 행정반에서 민준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에게 소포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도착한 것이었다. 소포는 집에서 보낸 것이었지만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든 것은 바로 낡은 군용 봉투에 담긴 편지였다. 발신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단번에 그 편지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짤막한 편지 한 통과 함께 그가 이모에게 보냈던 낡은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는 이모 이지의 중령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자랑스러운 나의 조카 민준에게 보내준 편지는 잘 받았단다. 낯선 곳에서 아주 큰 힘이 되었어. 내가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네가 보내준 사진 속 너와 내 동기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이모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인다. And A 편지는 지극히 평범하고 다정한 이모의 말투였지만 그 행간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낯선 곳이라는 표현은 그녀가 지금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이름 모를 어딘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내 편지에 적었던 다짐을 기억한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 약속. 꼭 지키리라 믿는다. 너와 같은 젊고 올바른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 항상 자부심을 가지렴. 이모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또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몸 건강히 지내고 다음 휴가 때 보자. 너를 사랑하는 이모가. How could. 짧은 편지를 다 읽은 민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막사가 있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3달 전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던 그 공간은 이제 활기찬 함성과 건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병사들은 서로에게 욕설을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대신 훈련 중 뒤처지는 동료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밀어주었다. 지휘관들은 더 이상 권위적인 모습으로 병사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소통했다. 민주는 이 모든 평화로운 풍경이 바로 저 짧은 편지를 보낸 한 사람, 자신의 이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평범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 이모의 편지를 소중히 넣었다. 그 온기가 마치 이모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레이션 전환, 시청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톤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진정한 힘과 권위는 빛나는 계급장이나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헌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강인한 내면,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박소진 대위를 만날지 모릅니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은 채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이지의 중령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과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지의 중령의 마지막 한 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김민준 이병이었다면 이모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